다음 날 아침 상쾌하고 희망에 가득 차서 깨어났고 도로시는 강가 나무에서 복숭아와 자두를 공주처럼 아침 식사로 먹었다. 그들 뒤에는 그들이 안전하게 통과한 어두운 숲이 있었지만 그들은 많은 낙담을 겪었지만 그들 앞에는 에메랄드 시티로 그들을 부르는 듯한 아름답고 햇살 가득한 나라가 있었다. 확실히 넓은 강이 그들을 이 아름다운 땅에서 떼어놓았다. 하지만 뗏목은 거의 완성되었고 양철 나무꾼이 통나무를 몇 개 더 베어서 나무핀으로 고정한 후 그들은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 도로시는 뗏목 중앙에 앉아 토토를 팔에 안았다. 겁쟁이 사자가 뗏목을 밟았을 때 뗏목은 심하게 기울어졌다. 그는 크고 무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반대편에 서서 뗏목을 안정시켰고 그들은 뗏목을 물속으로 밀어내기 위해 긴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꽤 잘 지냈지만 그들이 강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때 빠른 흐름이 뗏목을 하류로 쓸어가며 노란 벽돌길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그리고 물이 너무 깊어져서 긴 막대기가 바닥에 닿지 않았다. 이건 나쁜 일이야.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만약 우리가 그 땅에 도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서쪽의 사악한 마녀의 나라로 끌려가게 될 거고 그녀는 우리를 매혹시켜 오해로 만들 거야. 그러면 내 뇌도 없어지겠지.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러면 나에게는 용기가 없을 거야.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그러면 내게는 마음이 없어질 거야.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도로시는 그리고 나는 캔자스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에메랄드 시티에 가야 해. 허수아비가 말을 이었다. 그는 긴 막대기를 너무 세게 밀어서 강바닥에 지늘게 꽂혔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꺼내거나 놓기 전에 뗏목은 휩쓸려 갔고 불쌍한 허수아비는 강 한가운데 막대기에 매달려 있었다. 안녕. 그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고 그들은 그를 떠나는 것이 매우 미안했다. 실제로 양철나무꾼은 울기 시작했지만 다행히도 녹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도로시의 앞치마에 눈물을 닦았다. 물론 이것은 허수아비에게는 나쁜 일이었다. 나는 도로시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나쁘다. 그는 생각했다. 그때는 옥수수 밭에 있는 기둥에 갇혀서 어쨌든 가마귀를 겁먹게 할 수 있었어. 하지만 강 한가운데 기둥에 갇힌 허수아비는 쓸모가 없을 거야. 결국 나는 결코 뇌를 가질 수 없을 거야. 뗏목은 배우를 따라 떠내려갔고 불쌍한 허수아비는 멀리 뒤에 남겨졌다. 그러자 사자가 말했다.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해. 내가 해안까지 헤엄쳐가서 뗏목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내 꼬리 끝을 단단히 붙잡아만 주면 말이야. 그래서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양철나무꾼은 그의 꼬리를 단단히 잡았다. 그러자 사자는 온 힘을 다해 해안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는 매우 컸지만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흐름에서 빠져나왔고 도로시는 양철나무꾼의 긴 막대기를 잡고 뗏목을 육지로 밀어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마침내 해안에 도착하여 아름다운 푸른 풀밭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란 벽돌길을 지나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길을 훨씬 지나 개울이 그들을 멀리 데려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자가 풀밭에 누워 햇볕에 몸을 말리자 양철나무꾼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물었다. 도로시는 우리는 어떻게든 길로 돌아가야 해요 라고 말했다. 사자는 가장 좋은 계획은 다시 길에 나올 때까지 강둑을 따라 걸어야 돼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쉬고 있을 때 도로시는 바구니를 집어들고 풀이 무성한 강둑을 따라 강이 그들을 데려다 준 길로 향했다. 그곳은 아름다운 나라였고 꽃과 과일나무가 가득했고 그들을 기쁘게 해줄 햇살이 있었고 그들이 불쌍한 허수아비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매우 행복했을 것이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걸었고 도로시는 아름다운 꽃을 따기 위해 한 번만 멈췄다. 그리고 얼마 후 양철나무꾼이 저것 봐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강을 바라보았고 허수아비가 물 한가운데 막대 위에 앉아 매우 외롭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로시가 물었다. 사자와 나무꾼은 둘 다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강둑에 앉아 허수아비를 그리워하며 바라보았는데 황새가 지나가자 황새는 그들을 보고 물가에 멈춰서 쉬었다. 너는 누구고 어디로 가는 거니? 황새가 물었다. 나는 도로시예요. 소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들은 내 친구인 양철나무꾼과 겁쟁이 사자예요. 우리는 에메랄드 시티로 갈 거예요. 이건 길이 아니야. 황새가 긴 목을 비틀고 이상한 무리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알아요. 도로시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허수아비를 잃어버렸고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는 어디에 있니? 황새가 물었다. 저기 강에 있어요. 어린 소녀가 대답했다. 그렇게 크고 무겁지 않았다면 내가 그를 데려왔을 텐데. 황새가 말했다. 그 녀석은 전혀 무겁지 않아요. 도로시가 간절히 말했다. 그의 몸속에 짚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를 우리에게 다시 데려와 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당신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글쎄, 시도해볼게. 황새가 말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움킬 수 없다면 다시 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큰 새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물 위를 지나 허수아비가 막대기에 앉아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러자 황새는 큰 발톱으로 허수아비를 팔로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려 도로시와 사자, 양철나무꾼, 토토가 앉아 있는 강둑으로 데려갔다. 허수아비가 다시 친구들 사이에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 기뻐서 사자와 토토까지도 모두 꼭 껴안았고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톨때리데요 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는 너무나 기뻤다. 나는 영원히 강에 머물러야 할까봐 두려웠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친절한 황새가 나를 구해줬어. 만약 내가 뇌를 되찾는다면 다시 황새를 찾아가서 보답으로 친절을 베풀겠어. 괜찮아. 그들 옆을 날던 황새가 말했다. 나는 항상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해. 하지만 이제 가야 해. 내 아기들이 둥지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에메랄드 시티를 찾고 오즈가 당신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고맙습니다. 도로시가 대답한 뒤 친절한 황새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밝은 색의 새들의 노래를 듣고 지금은 너무 빽빽해서 땅이 카페처럼 덮인 사랑스러운 꽃들을 바라보며 걸었다. 크고 노랗고 하얗고 파랗고 보라색 꽃들이 있었고 주홍색 양귀비가 물이 지어 있었는데 그 색이 너무 눈부셔서 도로시의 눈을 거의 현혹시켰다. 정말 아름답지. 소녀가 밝은 꽃의 매콤한 향을 들이마시며 물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내게 두뇌가 생기면 아마 더 좋아할 거야. 내게 마음만 있다면 그들을 사랑할 텐데. 양철나무꾼이 덧붙였다. 나는 항상 꽃을 좋아했어. 사자가 말했다. 꽃은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해 보여. 하지만 숲에는 이것만큼 밝은 꽃이 없어. 그들은 이제 점점 더 많은 큰 주홍색 양귀비와 점점 더 적은 다른 꽃을 마주쳤고 곧 그들은 양귀비의 거대한 초원 한가운데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 꽃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 냄새가 너무 강해서 그것을 들이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잠이 들고 잠자는 사람이 꽃 냄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 잠을 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도로시는 이 사실을 몰랐고 그녀는 사방에 있는 밝은 붉은 꽃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의 눈은 금세 무거워졌고 그녀는 앉아서 쉬고 잠을 자야겠다고 느꼈다.
하지만 양철 나무꾼은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둘러 어두워지기 전에 노란 벽돌길로 돌아가야 해. 그가 말했다. 그리고 허수아비는 그에게 동의했다. 그래서 그들은 도로시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걸었다. 그녀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감겼고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고 양귀비 사이에 쓰러져 깊이 잠이 들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양철 나무꾼이 물었다. 우리가 그녀를 여기 두면 그녀는 죽을 거야. 사자가 말했다. 꽃냄새가 우리 모두를 죽이고 있어. 나 자신도 눈을 뜨고 있을 수 없고 걔는 이미 잠들어 있어. 사실이었다. 토토는 그의 작은 여주인 옆에 쓰러졌다. 하지만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살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꽃향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빨리 달려라. 허수아비가 사자에게 말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이 치명적인 화단에서 빠져나가. 우리는 그 어린 소녀를 데려갈 거야. 하지만 내가 잠들면 너무 커서 안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사자는 일어나서 가능한 한 빨리 앞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그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우리 손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그녀를 엎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토토를 들어올려 도로시의 무릎에 앉았다. 그리고 그들은 손으로 의자를 만들어 좌석을 만들고 팔로 팔을 만들어서 꽃 사이로 잠자는 소녀를 업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고 그들을 둘러싼 치명적인 꽃의 거대한 카펫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들은 강이 구비를 따라갔고 마침내 양귀비 사이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친구 사자를 만났다. 꽃은 거대한 짐승에게 너무 강했고 그는 마침내 포기하고 양귀비 침대 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달콤한 풀이 그들 앞에 아름다운 푸른 들판으로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양철나무꾼이 슬프게 말했다. 그는 들어올리기에는 너무 무거워. 우리는 그를 영원히 잠들게 내버려 두어야 해. 그러면 그는 마침내 용기를 찾았다는 꿈을 꿀지도 몰라. 미안해. 허수아비가 말했다. 사자는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였어. 하지만 계속하자. 그들은 잠자는 소녀를 강가의 예쁜 장소로 옮겼다. 그곳은 양귀비밭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소녀가 더 이상 꽃의 독을 흡입하지 않을 만큼 떨어진 곳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부드러운 풀밭에 살며시 눕히고 신선한 바람이 그녀를 깨울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는 이제 노란 벽돌 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거야. 허수아비가 소녀 옆에 서서 말했다. 우리는 강물이 우리를 떠내려가는 곳까지 왔으니까. 양철 나무꾼이 대답하려던 순간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렸는데 경첩에 아주 잘 어울렸음 이상한 짐승이 풀밭을 넘어 그들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정말로 큰 노란색 야생 고양이였고 나무꾼은 그것이 무언가를 쫓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귀는 머리에 가까이 붙어 있었고 입은 활짝 열려 있었고 두 줄의 못생긴 이빨이 보였고 붉은 눈은 불덩어리처럼 빛났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자 양철나무꾼은 그 짐승 앞에 작은 회색 들쥐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는 심장이 없었지만 야생 고양이가 그렇게 예쁘고 무해한 생물을 죽이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무꾼은 도끼를 들어올렸고 야생 고양이가 달려가는 동안 그는 도끼를 재빨리 휘둘렀다. 그러자 짐승의 머리가 몸통에서 깨끗이 잘려 나갔고 짐승은 두 조각으로 그의 발치에 쓰러졌다. 들쥐는 적에게서 벗어난 후 갑자기 멈추더니 천천히 나무꾼에게 다가가서 미걱거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간청합니다. 나무꾼이 대답했다. 저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돕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쥐 한 마리일지라도요. 쥐 한 마리뿐이야. 작은 동물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아, 나는 여왕이야.
모든 들쥐의 여왕이야. 그렇군요. 나무꾼이 절을 하며 말했다. 여왕은 그러므로 당신은 내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일과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여러 마리의 쥐가 작은 다리로 가능한 한 빨리 달려오는 것이 보였고 그들은 여왕을 보자 이렇게 외쳤다. 오, 폐하, 우리는 당신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야생 고양이를 피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작은 여왕에게 너무 낮게 절을 해서 거의 머리 위로 서 있었다. 이 우스꽝스러운 양철 인간이 그녀가 대답했다. 와일드캣을 죽이고 제 목숨을 구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은 모두 그를 섬기고 그의 사소한 소원도 들어야 해요. 우리가 할게. 모든 쥐들이 날카로운 합창으로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토토가 잠에서 깨어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쥐들을 보고 기쁨의 짖음을 한번 내뱉고 무리의 중앙으로 바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토토는 캔자스에 살 때 쥐를 쫓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양철 나무꾼은 개를 팔에 안고 꼭 껴안은 채 쥐들에게 돌아와, 토토가 너희를 해치지 못할 거야, 라고 외쳤다. 그러자 쥐 여왕이 풀숲 밑에서 머리를 내밀고 겁먹은 목소리로 그놈이 우리를 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나요? 라고 물었다. 저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나무꾼이 말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쥐들이 하나하나씩 기어 돌아왔고 토토는 다시 짖지 않았지만 나무꾼의 팔에서 빠져나가려고 했고 그가 주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몰랐다면 그를 물었을 것이다. 마침내 가장 큰 쥐 중 하나가 말을 했다. 우리 여왕의 생명을 구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제가 아는 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꾼이 대답했다. 하지만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머리가 짚으로 막혀 있어서 생각할 수 없었던 허수아비가 재빨리 말했다. 아, 물론입니다. 당신은 양귀비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 친구 겁쟁이 사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자, 어린 여왕이 소리쳤다. 아니, 그는 우리를 다 먹어치울 거예요. 아니요. 허수아비가 선언했다. 이 사자는 겁쟁이입니다. 정말이에요. 쥐가 물었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친구인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그를 구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는 여러분 모두를 친절하게 대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좋습니다. 여왕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을 여왕이라고 부르고 당신에게 복종할 의향이 있는 쥐가 많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수천 마리가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모두를 불러서 각자 긴근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세요. 여왕은 그녀를 돌보던 쥐들에게 돌아서서 즉시 가서 그녀의 모든 동료들을 데려오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명령을 듣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방향으로 달려갔다. 이제 허수아비가 양철 나무꾼에게 말했다. 당신은 강가에 있는 나무로 가서 사자를 실을 수 있는 트럭을 만들어야 해. 그래서 나무꾼은 즉시 나무로 가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곧 나무 가지로 트럭을 만들고 거기서 모든 잎과 가지를 잘라냈다. 그는 나무 못으로 트럭을 고정하고 큰 나무 줄기에 짧은 조각으로 네 바퀴를 만들었다. 그는 너무 빨리 너무 잘 일해서 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쯤에는 트럭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사방에서 왔고 수천 마리였다. 큰 쥐, 작은 쥐, 중간 크기의 쥐들이 있었고 각자 입에 끈을 물고 있었다. 도로시가 긴잠에서 깨어 눈을 뜬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녀는 자신이 풀밭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고 수천 마리의 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소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위험 있는 작은 쥐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저는 폐하, 여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로시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여왕은 숙여 인사한 후 그 어린 소녀와 매우 친해졌다. 허수아비와 나무꾼은 이제 그들이 가져온 끈을 사용하여 쥐들을 트럭에 고정하기 시작했다. 끈의 한쪽 끝을 각쥐의 목에 묶고 다른 쪽 끝을 트럭에 묶었다. 물론 트럭은 그것을 끌 쥐들보다 1000배나 더 컸지만 모든 쥐가 묶였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아주 쉽게 끌 수 있었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조차도 그 위에 앉을 수 있었고 그들의 이상한 작은 말들이 사자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재빨리 끌고 갔다. 사자가 무거웠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들은 그를 트럭에 태웠다. 그러자 여왕은 서둘러 출발 명령을 내렸다. 쥐들이 양귀비 사이에 너무 오래 머물면 그들도 잠들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작은 동물들이 많았지만 짐이 많이 실린 트럭을 거의 흔들 수 없었다. 하지만 나무꾼과 허수아비가 뒤에서 밀어주었고 그들은 더 잘 지냈다. 도로시는 그들을 만나러 왔고 그녀의 친구를 죽음에서 구해준 작은 쥐들에게 따뜻하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큰 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가 구출되어서 기뻤다. 다시 우리가 필요하면 그녀가 말했다. 들판으로 나와서 부르세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을 도울게요. 안녕, 안녕. 모두가 대답하고 여왕은 달려갔다. 도로시는 토토가 그녀를 쫓아와선 놀라게 하지 않도록 그를 꼭 껴안았다. 그 후에 그들은 사자가 깨어날 때까지 사자 옆에 앉았고 허수아비는 도로시에게 근처 나무에서 과일을 가져왔고 도로시는 그것을 저녁으로 먹었다. 겁쟁이 사자가 깨어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오랫동안 양귀비 사이에 누워서 그 치명적인 향기를 들이마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눈을 뜨고 트럭에서 내렸을 때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뻤다. 나는 최대한 빨리 달렸어. 그가 앉아서 하품을 하며 말했다. 하지만 곧들이 너무 강했어. 어떻게 날 꺼냈어? 그러자 그들은 들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이 어떻게 그를 죽음에서 구해 주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겁쟁이 사자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항상 내가 매우 크고 무섭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곡과 같은 작은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가까이 다가갔고 쥐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 내 목숨을 구했어. 하지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시는 우리는 다시 노란 벽돌기를 찾을 때까지 계속 여행해야 해. 라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에메랄드 시티로 계속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자는 기운을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본래의 기분을 되찾은 뒤 모두 여행을 시작했으며 부드럽고 신선한 풀밭을 걷는 산책을 몹시 즐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노란 벽돌길에 도착하여 다시 위대한 오즈가 사는 에메랄드 시티로 방향을 틀었다. 도로는 이제 매끄럽고 잘 포장되어 있었고 주변 지역은 아름다워서 여행자들은 숲을 멀리 뒤로하고 어두운 그늘 속에서 마주친 많은 위험도 함께 떠나게 되어 기뻤다. 그들은 다시 한번 도로 옆에 세워진 울타리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는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농부가 살고 있는 작은 집에 다다랐을 때도 역시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들은 오후에 이런 집 몇 채를 지나갔고 가끔 사람들이 문으로 와서 마치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듯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오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이 매우 두려워했던 거대한 사자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에메랄드색 옷을 입고 있었고 뭉치킨 모자처럼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여기가 오즈의 나라겠군. 도로시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에메랄드 시티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렇네,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녹색인데 뭉치킨의 나라에서는 파란색이 가장 인기 있는 색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뭉치킨만큼 친절하지 않은 듯하고 밤을 지낼 곳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과일 말고도 뭔가 먹고 싶어.
소녀가 말했다. 그리고 토토는 거의 굶주리고 있을 거야. 다음 집에 들러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꽤 큰 농가에 다다르자 도로시는 대담하게 문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한 여인이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며 아이야, 뭘 원하는 거야? 저 위대한 사자가 왜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밤을 보내고 싶습니다. 도로시가 대답했다. 그리고 사자는 나의 친구이며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길들여졌니? 그 여인이 문을 조금 더 넓게 열며 물었다. 아, 맞아요. 소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겁쟁이이기도 해요. 당신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가 당신을 더 두려워할 거예요. 글쎄, 그 여인은 곰곰이 생각한 뒤 사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나서 말했다. 그렇다면 들어와도 돼. 저녁을 먹고 잠자리도 줄게. 그래서 그들은 모두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여자 외에도 두 아이와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다리를 다쳤고 구석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보고 매우 놀란 듯 했고 여자가 식탁을 차리는 동안 남자가 물었다. 너희들은 다 어디 가니? 도로시는 에메랄드 시티로 가세요. 라고 말했다. 위대한 오즈를 만나러요. 남자가 외쳤다. 오즈가 당신을 볼 거라고 확신하니 왜 안 되죠? 그녀가 대답했다. 그럼 그는 누구도 자기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군. 나는 에메랄드 시티에 여러 번 갔었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곳이야. 하지만 위대한 오즈를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적은 없고 그를 본 살아있는 사람도 알지 못해. 그는 결코 외출하지 않나요? 허수아비가 물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 그는 궁전의 거대한 왕좌실에 매일매일 앉아있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직접 보지 못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녀가 물었다. 그건 말하기 어렵군. 남자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보시다시피 오즈는 위대한 마법사이고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변신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새처럼 보인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코끼리처럼 보인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고양이처럼 보인다고 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요정이나 브라우니 아니면 그가 좋아하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 하지만 진짜 오즈가 누구인지 그가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알 수 없어. 정말 이상하네요. 도로시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그를 만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여행을 한 셈이 될 거예요. 왜 무서운 오즈를 보고 싶어 하니? 그 남자가 물었다. 그가 나에게 두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허수아비가 간절히 말했다. 오즈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남자가 선언했다. 그는 필요 이상의 두뇌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가 나에게 심장을 주기를 바랍니다.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그게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 남자가 말을 이었다. 오즈는 온갖 크기와 모양의 하트를 대량으로 모아 놓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가 나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란다고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오즈는 왕좌의 방에 큰 용기 항아리를 보관하고 있어. 남자가 말했다. 그는 넘치지 않도록 황금 접시로 덮었지. 그는 기꺼이 당신에게 용기를 줄 거야. 도로시는 그리고 그가 나를 캔자스로 돌려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캔자스는 어디에 있지? 그 남자가 놀라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도로시는 슬픔에 잠긴 듯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가 제 집이에요.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아마도 그럴 거야. 글쎄, 오즈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캔자스를 찾아줄 거야. 하지만 먼저 그를 만나야 해. 힘든 일이 될 거야. 위대한 마법사는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보통은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하지만 너는 뭘 원하는 거야?
그는 토토에게 말을 이어갔다. 토토는 고리만 흔들었다. 이상하게도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그들에게 저녁이 준비되었다고 외쳤고 그들은 테이블 주위에 모였고 도로시는 맛있는 죽과 스크램블 에그 한 접시, 맛있는 흰빵 한 접시를 먹었고 식사를 즐겼다. 사자는 죽의 일부를 먹었지만 귀리로 만들어졌고 귀리는 사자가 아니라 말의 음식이라고 말하며 좋아하지 않았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토토는 모든 것을 조금씩 먹었고 다시 맛있는 저녁을 먹게 되어 기뻤다. 그 여인은 이제 도로시에게 잠을 잘 침대를 주었고 토토는 그녀 옆에 누웠고 사자는 그녀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녀의 방문을 지켰다.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구석에 서서 밤새도록 조용히 있었지만 물론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들은 길을 떠났고 곧 그들 바로 앞 하늘에 아름다운 녹색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도로시는 저기 에메랄드 시티겠구나 하고 말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녹색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마침내 여행이 끝나갈 무렵인 듯했다. 그러나 그들이 도시를 둘러싼 거대한 성벽에 도착하기까지는 오후가 되어서야 도착했다. 그것은 높고 두껍고 밝은 녹색이었다. 그들 앞 노란 벽돌길 끝에는 커다란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에메랄드로 장식되어 있었고 햇빛 아래에서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허수아비에 그려진 눈조차도 그 찬란함에 눈부실 정도였다. 문 옆에 종이 있었고 도로시는 버튼을 누르고 안에서 은빛 달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큰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들은 모두 지나가서 높은 아치형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의 벽은 무수한 에메랄드로 반짝였다. 그들 앞에는 뭉치킨과 비슷한 크기의 작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녹색 옷을 입고 있었고 심지어 피부조차도 녹색 빛을 띠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큰 녹색 상자가 있었다. 도로시와 그녀의 친구들을 보자 그 남자는 에메랄드 시티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니? 라고 물었다. 도로시는 우리는 위대한 오즈를 보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이 대답에 너무 놀라서 앉아서 생각해 보았다. 누군가가 오즈를 만나자고 한 지 벌써 여러 해가 흘렀다. 그는 당혹감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강력하고 무서워. 만약 당신이 위대한 마법사의 현명한 생각을 방해하기 위해 게으르거나 어리석은 심부름을 한다면 그는 화가 나서 순식간에 여러분을 모두 파괴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심부름도 아니고 게으른 심부름도 아닙니다.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즈가 훌륭한 마법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녹색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에메랄드 시티를 지혜롭고 훌륭하게 다스리지만 정직하지 않거나 호기심으로 그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가장 무섭고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나는 문의 수호자이고 당신이 위대한 오즈를 보고 싶어 하니 그의 궁전으로 데려가야 해. 하지만 먼저 안경을 써야 돼. 왜요? 도로시가 물었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에메랄드 시티의 화려함과 영광이 당신을 눈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시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밤낮으로 안경을 써야 해. 도시가 처음 지어졌을 때 오즈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는 큰 상자를 열었고 도로시는 그 안에 온갖 크기와 모양의 안경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모든 안경에는 녹색 안경이 들어 있었다. 문지기는 도로시에게 딱 맞는 안경을 찾아 그녀의 눈에 씌웠다. 그녀의 머리 뒤로 돌아가는 두 개의 황금색 띠가 고정되어 있었고 문지기가 목에 걸고 있는 사슬 끝에 있는 작은 열쇠로 서로 잠갔다. 안경을 썼을 때 도로시는 원하더라도 안경을 벗을 수 없었지만
물론 그녀는 에메랄드 시티의 눈부심에 눈이 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녹색 인간이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과 사자, 심지어 작은 토토에게도 안경을 맞춰주었고 모두 열쇠로 단단히 잠갔다. 그러자 문지기는 자신의 안경을 쓰고 그들에게 궁전으로 안내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벽에 있는 못에서 큰 황금 열쇠를 꺼내 다른 문을 열었고 그들은 모두 그를 따라 포털을 통해 에메랄드 시티의 거리로 들어갔다.